안녕하세요. 시너지를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설민석의 삼국지 2탄입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손권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설민석의 삼국지의 조금 뒤쪽 부분에 이제 손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 페이지 377페이지 보니까 똑똑한 놈, 그 다음에 착한 놈, 현명한 놈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놈은 누가 연상이 되세요? 똑똑한 놈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조조. 그 다음에 착한 놈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유비. 그 다음에 현명한 놈은 누구냐? 설민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한 건데 현명한 놈은 손권. 그러니까 똑똑한 놈과 착한 놈. 그러니까 조조와 유비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조금씩 뭔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 손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페이지 3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뒷부분이에요. 이 책의 거의 뒷부분에 있는데 아무래도 손권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이 책 속에서 저는 이번에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똑한 놈, 착한 놈, 현명한 놈은 예를 들면 조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날 버리게 놔두진 않으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러면 그다음에 카리스마, 뭐 어떤 뛰어난 능력 하면 조조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성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런 유연함,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의리 이런 거, 어떤 상대방을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같이 함께하고 이러면 그런 진정성 이런 부분에 이러면 덕장이잖아요. 그리고 손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비와 조조의 어떤 장점, 어떤 유연함. 때로는 어떻게 조조는 매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유비 같은 따뜻함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어떤 그런 감성이나 어떤 그런 지성을 겸비한 게 손권인 것 같아요. 책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손권에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손권이 예를 들면 원래 이제 손권의 아버지는 손견이잖아요. 그리고 그 손견의 부인은 그러니까 엄마는 태부인. 그리고 손견의 아들이 손책하고 손권인데 실은 원래 손견이 손책한테 들면 왕위를 물려줬는데 손책이 이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권이 이제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들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손책과 함께 거의 뭐 전국을 누비면서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주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유. 근데 이제 주유가 어떻게 보면 손책하고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 그 강동 쪽에 살면 영웅이라고 일컬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손권은 17세의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권이 주유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얻는지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380페이지에 있는데 손권이 열면 주유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군, 형님이 세상을 떴는데 아무래도 제가 강동 지역을 끌어안기에는 어리고 미숙합니다. 주군의 자리를 장군께 드리고 싶으니 부디 제 뜻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알면 물론 어리고 그래서 확신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알면 이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알면 손권이 주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방에서 분명 우리 강동을 넘볼 텐데 그걸 막아내기엔 제가 힘이 너무 약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희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면 나이는 어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이제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알면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일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르신, 그 손견의 이제 부인 태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부인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에 태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갖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쌓이죠.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유가 이제 자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송건을 만났는데 이런 제안이 왔다. 그러니까 태부인이 주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주희 장군은 내 아들 권희가 손건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거라 생각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태부인한테 제 마음을 떠보려는 것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건의 이제 그 어머니인 태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아들 권희를 잘 알지요. 결코 계략이나 꼼수가 아닙니다. 권희는 진심을 담아 주희 장군에게 간청한 것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강동과 백성을 지킬 수 있을지 권희는 오직 그 고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보다 주희 장군이 제격이라고 생각해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주희가 무릎을 꿇고 그냥 뜨거운 물을 흘린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야, 물론 이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송건을 봐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런 것을 의심하긴 했지만 걱정은 되긴 했지만 뭔가 광동의 어떤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면 자기가 부하인데 주위에게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런 간청을 한 거, 뭔가 이게 이야기를 한 거 그 자체가 알면 너무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82페이지에 나오는데 태부인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주유, 하늘에 계신 손견, 손책 주공, 그리고 모든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태부인과 손건, 주공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손건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으로 하면 진성성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주유의 어떤 그런 충심을 이끌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책 속에 새롭게 보니까 이게 백미다 알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손건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396페이지 나오거든요. 396페이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적벽대전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일부 이제 처음에 나와요. 근데 싸움을 하자, 조조군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 주전파 싸우자 아니면 그게 아니다 화친해야 된다 주화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상황에 설면 어떻게 보면 주전파하고 주화파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하는데 한쪽 손을 이제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보면 반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설면 얼마만큼 송건이 어리긴 하지만 뭔가 대단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면 그 대목을 여기 396페이지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장소라는 그 책사는 주화파예요. 싸우지 않아야 된다 알면 너무나도 군대가 조조군이 많고 향후에 알면 싸우면 우리나라가 알면 위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주전파는 핵심은 이제 주유는 그렇지 않다. 알면 걔들이 알면 육지에서는 강하지만 강동이나 이런 쪽에 수군 쪽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송건은. 그런데 양쪽 이야기를 듣고 페이지 397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 대목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손건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탁 뭔가 결론을 내리는 대목인데 손건은 입을 꾹 다물고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더니 칼로 탁자의 모서리를 힘껏 내리치는 게 아닌가. 모서리는 단번에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평소와 다른 살벌한 모습에 신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동호의 백성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손견 형, 그 다음에 형님 손책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나 손건 조조에게 굴복하느니 싸우다 죽는 걸 선택할 것이오. 조조가 천자를 모신 후로 오직 자신의 사육에 눈이 멀어 한나라의 사직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모두 알지 않소. 어찌 내가 조정을 기만한 조조놈과 화합하여 살 수 있겠소. 주희 장군의 말이 맞소. 오직 우리 동호가 하나가 되어 그들과 왔으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소. 지금부터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이 탁자와 같이 될 것이니 명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희 장군을 이제 대도독으로 임명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뭔가 막 의사결정을 명쾌하게 내리는 그 부분도 딱 와닿았는데 또 하나 이제 알면 진짜 손권의 어떤 리더십이 빛났던 점은 뭐냐면 일단은 주전파하고 주합하고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싸우지 말자고 이제 이게 화친하자고 한 그런 어떤 그런 세력이나 아니면 그쪽의 중추 세력들은 예전에 이제 뭐 보면 역사를 보면 다 막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둔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알면 그 화친하자고 한 그 장소한테 다가가고 걸어가더니 그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398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전쟁에 필요한 군량과 보급의 모든 권한을 경에게 맡길 것이오. 부디 동호대군을 위해 힘써 주시오. 그러면서 알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알면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며 큰절을 하고 막 이러면 명예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대목도 이 삼국지의 설민석의 삼국지가 재조명한 그 내용 중에서 백미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손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유비하고 그러면 조조에 가려가지고 손권이 지금까지는 빛을 발해 못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너무나 눈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민석의 실은 삼국지 2탄은 선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알아본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설민석의 삼국지 2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설민석 삼국지 1탄을 안 보신 분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